아니, 교수님께서 이런 곳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웃음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오피스텔 903호. 그곳에서 남자와 나란히 서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아내 서주연이었습니다. 익숙한 향수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조차 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곳까지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였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당황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서주연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의 팔짱을 풀었습니다. 남자는 흥미롭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며 키득거렸습니다. 교수님, 이제야 모든 걸 아셨습니까? 아내분께서 꽤 오랜 시간 연구를 해오셨던 모양인데요. 그 말에 서주연이 남자의 팔을 툭 쳤습니다. 조용히 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피식 웃었습니다. 들켰군요. 어쩌겠어요. 그런데 교수님, 저한테 질리신 것 아닙니까? 그동안 저에게 한 번이라도 애정을 표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녀의 눈빛에는 단 1%의 죄책감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몸의 전율이 손끝까지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주연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학회에서 강연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의 지도 아래에서 연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녀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25의 젊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저는 59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그녀는 한결같이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명성을 이용해 학계에 입성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내 논문을 따라 학문적 명성을 얻도록 돕고 그녀는 그 위에서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을 때쯤 이렇게 새로운 상대를 찾아 저를 버렸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주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혼이라 교수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요. 그녀는 제 앞으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저 이제 교수입니다. 교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벽을 짚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날 배신했다고? 아, 교수님. 저는 피해자예요. 그녀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여성 피해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아시죠? 교수님이 제게 무관심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외로웠다고 하면, 학문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교수님의 명성은 단 하루 만에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칼날이 서려 있었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요즘 인터넷 기사 한 줄이면 사람 인생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시죠? 저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서주연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박하기도 전에 그녀는 여론을 조작할 것이고 저는 무정한 남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학계에서 40년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나를 존경했고 나는 그들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런 나를 이렇게 간단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서주연.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이 여자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파멸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10년 전 저는 학계에서 명망 높은 교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발표한 논문이 학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주마등처럼 하나하나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주연, 그녀는 25, 저는 59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이 차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선망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께 직접 배우고 연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녀의 해맑은 미소에 순간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학문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제게 그녀는 따뜻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제 삶에 점점 깊이 들어왔습니다. 퇴근길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고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논문을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연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수줍은 듯한 표정으로 말하며 저를 향한 존경과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혹시 교수님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빠르게 학계에서 성장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하며 제 논문을 토대로 자신의 연구를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그녀를 아낌없이 도왔습니다. 그녀의 논문이 발표될 때마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녀를 유능한 연구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자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저도 연구자로서 독립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점점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이란 것이 곧 저를 멀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학회 참석을 핑계로 며칠씩 연락이 되지 않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연구자로서 자리 잡으려면 바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그녀의 휴대전화 화면이 저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했습니다. 새벽 2시 그녀의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그녀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밤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뵙고 싶습니다. 온몸과 손발이 떨렸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가 종종 연구비 문제로 만나러 간다고 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사립대 이사장이며 학계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녀를 믿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주연아, 이 메시지는 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나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교수님, 연구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께서 제 논문을 좋게 봐주셔서 연구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학회 모임에서 술에 취한 후배 교수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교수님 사모님과 이사장님께서 아주 가까운 사이시라던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기 위해 다가왔고, 이제는 더 큰 권력을 가진 자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증거가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서주연이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녀를 파멸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저를 공격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녀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서주연이 내 연구실을 거쳐 교수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쌓아온 학문적 기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저를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을 철저히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서주연과 친하게 지내던 후배 교수들과 연구실 조교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서 교수와 이 사장이 자주 만난다던데 혹시 무슨 일인지 아는가? 그러자 몇몇 조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 교수님께서 최근 이사장님께 특별 연구비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적인 만남이 너무 잦고 학회 외에도 자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철저히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녀가 학회 출장이라고 했던 날 호텔 로비에서 그녀를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서주연이 저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선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상대방이 먼저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가 있다면 반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호텔 사진과 서주연과 이사장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걸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는 사진과 메시지 문자를 살펴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서 교수님께서 혼의 관계를 맺었다는 정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떤 말을 하든 제게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서주연에게 건넸을 때 그녀는 황당하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교수님,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죠? 그녀는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설마 제가 순순히 당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신뢰를 저버린 순간 이미 결말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좋아요. 교수님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저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몰락이 시작될 것입니다. 서주연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학교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었어. 교수님께서 후배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던데, 그래서 서 교수님께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공격하기 전에 그가 유책 배우자라는 프레임을 씌우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 변호사는 이미 서주연과 이 사장의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정에 들어서자 서주연은 당당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서주연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인 서 교수님께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서주연은 마치 자신이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저를 외면했고 결국 다른 여성과의 관계로 저를 버리셨습니다. 그녀는 눈물까지 흘리며 재판장에게 호소했습니다. 순간 재판장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내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차분히 서류를 정리한 후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서주연과 이 사장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이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주연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제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이 사장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메시지가 띄워졌습니다. 오늘 밤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주연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변호사는 결정적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이 사장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지원 내역입니다. 원고는 단순한 연구비가 아닌 개인적인 청탁을 받으며 사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원고,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서주연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증거들은 그러나 재판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서주연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좌석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주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법정을 나서면서도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듯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입술을 파르르 떨며 주저앉은 그녀를 향해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서 교수,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녀의 평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동안 촉망받는 여성 교수로 주목받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혼외 관계로 연구비를 받은 부정한 학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대학은 즉시 그녀를 교수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연구비 지원을 받았던 기관에서도 그녀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장 또한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과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주연 교수님, 아니, 여보. 저 좀 만나줄 수 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연구실 문 앞에서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눈앞에 선 그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즐겨 입던 그녀가 초라한 차림새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교수님, 아니, 당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회라. 그녀는 제 손을 붙잡으며 애타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교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제 곁에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녀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했던 짓을 기억하는가?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합니다.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한 번 개신당한 사람을 다시 믿지 않소. 그녀는 절망한 얼굴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수님 아니,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었소. 이제는 나도 내 길을 가려 하오. 그녀의 흐느낌이 연구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다시 학문에 집중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주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경력도, 명예도, 그리고 가정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후회뿐일 테니까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만을 엿보며 타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주연은 후자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성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법적 책임일 수도 있고 사회적 매장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의 양심이 무너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는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 도덕적 가치를 저버린다면 결국 그 대가는 본인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서주연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직업과 명예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신뢰를 잃었고 다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남을 이용해 얻은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이 된다는 것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